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자립 청년의 목소리, 자립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과 요소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자립준비 청년협회 회장 주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간단하게 저 앞에 있는 내 아들뻘, 내 자식뻘 되는 청년이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을 최소화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자립 7년 차가 된 이제 29살 주우진이고요. 제가 뭐 회장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양한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국정과제로 포함이 될 수 있게 목소리를 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 조정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제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바람개비 서포터즈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시설에서 살았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경험과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기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장 경험을 통해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립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과 요소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현재 자립지원 제도가 어떻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정말 실질적인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지 저의 의견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제 1994년생이고요. 이제 저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건 제 어렸을 때, 제가 4살 때쯤 사진인 것 같아요. 불과 이제 제 기억 속에는 되게 생생하게 엊그제 일 같지만 이제 97년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나시면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를 잠시 데리고 계셨는데, 이제 어머니도 뭔가 제대로 된 뭐 대학을 나오시지도 못하셨고,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뭐 전문 자격증이나 아니면 잡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경제적으로 부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아버지 쪽에 고모한테 저를 이제 친인척 가정 위탁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등본을 뗐을 때 자식이 아니겠죠. 이제 그 뭐 고모부 중심으로 뗐을 때 저는 동거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삶을 살다가 2003년도에 다시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기르겠다고 저를 다시 데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뭐 어머니랑 갔을 때도 삶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당시에도 이제 수성공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공장에 수성공으로 일을 하셨는데 뭐 벌이가 뭐 2003년도 기준으로 뭐 150만 원, 1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돈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를 키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한테 이렇게 조금 의존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내연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얻어준 집, 남자가 주는 용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조금 트라우마처럼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한 2007년도 중학생쯤 됐을 때 저도 사춘기를 되게 강하게 맞은 그런 사람이어서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대든 적이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무슨 그 몸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해서 남자가 바뀌냐,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어머니한테 한번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학교도 좀 제대로 안 나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2008년도쯤 됐을 때 이제 어머니가 가출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가출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방치가 된 상황이었고, 이제 그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고 이제 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혼자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제 아빠한테 갈래, 시설 갈래라는 선택지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버지한테 가는 거는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의 삶도 너무나 그 처참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차라리 시설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 후생학원이라는 이제 아동 양육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뭐 당시에 직설적인 표현으로 고아라는 표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부모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두 분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왜 고아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불신, 어른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원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불만족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는 지금은 조금 시설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저 때만 해도 제가 입소했던 2008년도만 해도 또래 남자애가 들어오면 형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 불러가지고 싸움을 시켜요. 예, 그래서 막 안 싸우면은 막 뒤에 형들이 붙어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아바타처럼. 그래서 막 서로 막 때리게 하고 막 약간 막 물건도 많이 없어지고 약간 이러한 환경에서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내가 투정을 부린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게 단체 생활이구나. 내 개인적인 개성이나 내 주장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시설의 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점차 이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뭐 외로움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게 아마 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예, 뭐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형들한테 얘기해도 얘기가 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이제 몇몇 선생님들은 사실 사회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밀 보장을 해주는 건데 제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반나절도 안 돼서 제가 상담했던 것들이. 그리고 나서 이게 참 내가 뭔가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예, 물론 좋은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저희 남자 선생님은 되게 좋았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좀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기는 진짜 양육 강식이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라는 사람을 그래도 하늘에서 하나님도 저를 포기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에게 멘토라는 그 분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멘토에게 받은 이제 중요한 가치는 이제 인정과 지지였는데요. 이제 사실 저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도 뭐 칭찬과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어요. 사실 어머니랑 살 때도 내가 너만 없었으면, 내가 너 때문에 재혼을 잘 못했다, 너 때문에 남자가 떠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14살, 15살까지도 학교 선생님, 부모님한테 뭐 칭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지하게. 네. 근데 이제 제가 새롭게 전학간 시설에 입소를 하고 전학간 학교의 선생님이 딱 그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우진이 얘 전에 학교에서 반장했던 애라고. 근데 대다수의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보고 제 학교 안 나와서 학교 잘린 복학생이고 보육원 출신의 문제하다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우진이 얘 전에 학교에서 반장했던 애라고. 물론 제가 반장을 하긴 했습니다. 전에 학교에서 이제 1년을 꿇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반장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전학을 왔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동일한데 저라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한테 따뜻함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누군가 나를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난생 처음 그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저를 부르시면서 우진아, 네가 시설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너를 평가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 성함이 엄신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딱 네, 성이 똑같죠. 네, 그래서 좀 인생에서 첫 멘토가 좀 생겼던 것 같고, 그 시설에서 이제 연말에 후원자의 밤이라고 해서 후원자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 안에 이제 문화상품권 5만 원과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하나 넣어주셨어요. 물론 상품권이 더 좋진 않았습니다. 편지가 더 좋았는데요. 그 편지 안에 들었던 내용이 상금이었어요.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책을 그래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상금이 이제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세 가지 금이었는데 제 가슴에 가장 와닿았던 건 지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설에서 입소를 하는 순간 그리고 시설에 생활을 할 때 저는 항상 그 제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하고 스스로 자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시설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물론 직접적인 선택은 제가 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든 건 사실 다 부모님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엄마 말을 조금 더 잘 들었으면 바뀌었을까?
내가 그 내연남의 말을 좀 더 잘 들었으면 내가 어머니한테 버림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막 채찍질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거는 우진아 네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근데 현재는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네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약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예, 나를 이렇게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미래에도 내가 부모님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 자식한테도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현재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시설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평가할 때 딱 이 표현을 하셨어요. 우진이 쟤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저는 제 주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시키는 거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 설득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키면 해. 약간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약간 선생님들한테 많이 그 대드는 말 안 듣는 그런 유형의 요보호 아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서는 힘들었는데 이제 시설에 이제 사모님이 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우진이 쟤는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서 자기 밥그릇은 지키고 살 놈이라고. 그러니까 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주고 공부시키라고 딱 하시면서 이 시설의 사모님이 저의 또 멘토가 되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시설에서도 조금 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 제가 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멘토는 이제 제가 있던 그 지역이 대전이다 보니까 그 인근에 카이스트라는 되게 천재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네, 저랑은 좀 다른 그 학교에서 이제 학부생이었던 누나가 이제 교육봉사를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누나랑 13년째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누나는 이제 독일에서 지금 포닥을 하고 있는데 13년 동안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 누나가 저한테 이제 해주셨던 말이 우진아, 네가 공부를 잘하고 잘 돼서 나중에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 기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우진이 너는 네가 잘 되면 너보다 더 어려운 동생들, 네 밑에 후배들 그리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누나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이제 같이 북한에서 태어난 애들, 아프리카에서 먹고 사는 걸 고민하는 친구들, 정말 몸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들, 우진아 너는 되게 항상 위만 보고 사는데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조금 덜 엇나가고 자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멘토들 중에 반면교사를 좀 죄송하지만 반면교사를 삼았던 사례들도 있어요. 먼저 퇴소한 이제 형과 누나들, 이게 자립을 이제 잘 못한 그런 형과 누나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살고 싶다, 정말 생존 욕구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형들이 퇴소하고 자립을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퇴소를 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퇴소를 하면 내가 자립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보호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여쭤봤더니 대학 진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원장님과 사모님이 그 대학 진학을 장려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학을 갔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대학에 가서 학생이라는 보호막 아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조금 더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대학 입시 때도 이제 고름기회 대상자와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학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평균이 90점이 넘는 나름 그 성적 관리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등급이 3등급, 4등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인서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가 좀 있지만 저는 원하지 않는 지방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학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라는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이제 입학을 할 때 스스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입학식 날 사실 입학을 할 때 저희 학교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이제 1학년 때 내신이 막 3등급, 4등급 이러니까 2학년 때부터는 논술만 준비를 했어요. 논술로 제가 원하는 한국어 교육과를 가기 위해서 한국외대나 경희대를 가기 위해서 논술만 준비를 했는데 시험 당일날 선생님들한테는 시험 보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시험 보고 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정말 지금 돌이켜봐도 가장 한심한, 가장 후회가 되는, 차라리 시험을 보고 떨어졌으면 후회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전조차 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린 제 자신한테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식 날 눈물을 굉장히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쨌든 뭐 원해서 온 학교는 아니지만 내가 이 학교에서 1등을 한번 해보자. 13,000명이었는데 13,000명 중에 1등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어 교육이라는 전공을 하면서 이제 물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해외 파견들도 조금 나갔다 오게 됐고, 그리고 교직이수 과정을 하면서 실제 이제 제가 다녔던 모교에 이제 후배들을 만나서 교생 실습도 다녀오게 됐고, 뭐 이런 비교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제 해외 연수를 10번 넘게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왔어요. 대학 4, 5년 동안. 근데 저는 그 해외 나갈 때 한 번도 제 돈을 들이지 않고 해외를 나갔거든요. 근데 되게 그 많은 친구들이 되게 이제 어려워하는 게 장학생이 되려면 뭐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뭐 4점이 꼭 넘어야, 뭐 4.5 기준이면 4점대가 꼭 넘어야 오히려 장학생이 잘 선발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오히려 저는 사실 그 지방에서는 노력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애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장학생에 선발되기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오히려 약간 인서울이나 뭐 스카이 같은 좀 약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곳에 갈수록 더 사실 선발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열심히 하고 찾아보고 노력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장학제도를 거의 다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 나갔을 때 해외 나가서 뭐 이런 다양한 곳을 경험하고 뭐 다양한 곳을 다녀온 것도 좋은 자산이 됐지만, 다양한 그런 삶을 살아온 친구들을 만났던 게 제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시설에서 성장을 할 때는 만났던 그런 부류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이었거든요. 제 생활 패턴이 되게 단순했습니다. 한 달 용돈이, 고등학생 한 달 용돈이 25,000원이었기 때문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딱 이 두 가지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주말에 친구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에 1,000원씩만 써도 인문계니까 거의 학교를 토요일까지 갔거든요. 학교에서 그냥 1,000원짜리 햄버거 하나만 사 먹어도 이게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직업군은 교사와 사회복지사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정말 그 나머지 몇몇 직업들이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교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 뭐 정말 뭐 제가 뭐 검사 아들, 뭐 CEO 아들, 뭐 부잣집 뭐 아들, 이런 애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배재대학교 대표로 뭐 전국권 그런 뭐 해외 연수 이런 거를 갔을 때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온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삶을 나누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본인의 삶에서 지금 엄마한테 성적이 안 나와서 혼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 제 기준에서는 되게 저게 힘든 거야. 너는 돈 그 4점 떨어져서 부모님 등록금 다 대주니까 뭐 장학금 없어도 다닐 수 있지 않냐 이랬더니 걔는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이게 힘듦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되게 상대적이고, 저 친구 입장에서는 저게 가장 힘든 거구나. 이게 내가 뭐 조금 더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내 힘든 게 저 친구가 뭐 100% 이해해 주길 기대해 주는 것도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제가 시설 출신에 대한 그런 뭔가 뭐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오픈을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혼자만의 걱정거리라는 것들도 좀 알게 됐어요. 오히려 야, 나는 솔직히 부모님 도움 안 받으면 못 다니는데 너는 혼자서 알아서 장학금 다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오히려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해외 연수를 다니면서 그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좀 도전을 하고자, 원래 이제 보육원 출신들은 보통 고아문제 사유를 받아서 군대를 안 가는데, 저는 약간 사실 장교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서 ROTC나 이런 것들도 했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교통사고를 좀 크게 한번 당하면서 이제 장교 임관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애석하더라고요. 나름 대학생활 동안 정말 열심히 살고 다양한 도전들을 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 출신이란 열등감, 지방대 출신이란 열등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또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정말 이때는 정말 정말 자살 충동이 느낄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3달 동안 사람도 아예 안 만나고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당시에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우진아, 네가 그 전에 그러지 않았니? 너 그 전에 시설에 살 때 네 선택도 아닌 삶을, 그 시설에서의 삶을 너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다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근데 왜 우진이 너답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눅들어 있니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다시 한번 뭔가 좀 용기를 갖게 됐고, 이때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미국 3,000km를 종단해주는 프로젝트를 뽑겠다라는 공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3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제 300명이 지원을 했죠. 근데 이때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면접에서 되게 어필을 했어요. 만약 이 사업에서 이번에 선발이 안 되면 저 정말 죽을 것 같다. 근데 너무 선발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되게 어필을 했는데 그래도 300명 중 1등으로 선발이 돼서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이제 미국을 종단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종단을 했을 때 저희 원정대 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진아, 이 세상에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련을 겪고 온 너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네가 여기서 좀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니?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 종단을 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교직원 선생님께서 우진아, 혹시 네가 괜찮으면 네 성장 과정을 오픈을 하고 네가 장학금을 되게 많이 받았던데 혹시 같은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 강사로서 동기부여 강연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장학금을 정리를 해보니까 약 1억, 정확히는 1억 2천 좀 안 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억 2천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이제 이걸로 이제 동기부여 강연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강연을 대학 채플실에서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250명 앞에서 첫 강연을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가 시설 출신인 걸 오픈을 했을 때 다들 놀라시긴 하지만 뭔가 선입견 어린 시각으로 보시기보다 야, 대단하다라는 격려의 박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료를 하고 지금 졸업 논문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간간히 프로젝트의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협회라는 최초에 이제 20, 30대 당사자 단체를 설립을 해서 지금 당사자들에 의한 정책과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당사자 지금 네트워크를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활용했던 제도 중에 좋았던 것들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자립생활관과 LH 임대주택 제도를 거의 다 활용을 해봤어요. 뭐 전세, 매입, 건설 임대. 그리고 현재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은 현재 지금 제가 서초구에서 서초구에 살고 있는 집의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거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립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또 받으면서 많은 조금 그런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청사진이라는 이런 지원 제도를 받으면서 1년에 800만 원, 3년 동안 2,4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원 과정을 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결국은 이제 남에게 예속되거나 정확히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정의를 해봤는데, 이제 크게 뭐 경제적 자립과 심리 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여기서 아마 앞에 두 부분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자립 같은 경우는 저희 당사자들은 시설에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시설에 계신 선생님들을 그냥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친인척과 같이 그냥 부모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저희를 뭔가 더 보호의 대상, 특별한 대상으로 많이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 그래서 사실 저는 당사자로서 아동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퇴소한 친구들은 성인이고 청년이고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주체지 뭐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생 국가에서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립준비 청년을 뭔가 어린 뭔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그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멘토 그리고 본인이 소속이나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회복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혼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그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의 잠재력은 있었는데 그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었던 건 열등감이었고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를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뭐 이제 용기가 좀 많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저라는 사람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그 저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내가 스스로 인생을 선택을 하고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의 가치와 그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평등 그리고 저는 어쨌든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자란 사람이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서 제가 받은 걸 또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봉사의 가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이 세 가지의 가치에 맞게 살았을 때 저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을 보실 때도 뭔가 딱 그냥 자립준비 청년 하면 그 특징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단순히 빈곤 포르노에 기반한 후원금 모금 방식이나 이런 지원이 아니라 이런 자립 성공 사례 혹은 자립을 열심히 하고 있는 멘토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아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당사자 이제 사진들을 저희 협회 이제 모임들을 사진을 가져온 건데 지지 기반 네트워크와 그리고 사회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립준비 청년 특성에 기반한 사회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학계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